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건강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법률 용어가 아닌 여러분들의 언어로 쉽게 풀이를 해주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네. 반갑습니다. 자, 무더위에 잘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예. 무더위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예. 여기 출석해라 그러면 출석을 해야 해야죠. 되는 게 네. 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자, 오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류, 네. 가압류 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압류는 압류인데 가압류는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압류는 이렇게 확 가서 잡는 거고, 네, 가압류. 가압류는 앞에 가짜 이제 그래서 가짜로 하는 게 아닌가. 예, 예. 뭐 그건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려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살면서 법률적인 행위가 없을 네. 수 없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그러면 절차상 차이, 어떤 차이가 실질적으로 네, 있는지 이런 걸 개념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법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취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당황을 합니다. 네. 누가 뭐 압류를 들어왔다더라, 예, 예. 뭐 가압류를 했다더라 이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러거든요. 긴장이 되지요. 네, 네. 자, 우선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다른지 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재판에서 이겼어요. 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 전에는 그 사람이 한 통장이 1억 정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재판이 끝나고 보니까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 상대방 통장에 돈이 10원 한 장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판 하나만 아니에요. 그럼요. 재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 전에 압류를 하는 거죠. 네. 통장을 예.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예, 이제 그것이 네. 가압류. 가압류. 예.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겼어요. 네.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압류. 네. 그러니까 확정됐으면 그때 이제 아주 정당하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집행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런 네. 문제인데 오늘은 이게 압류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압류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면 이제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제 그 설명에 앞서서 기본 개념을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어죠, 용어. 네. 옛날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채무명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채무명의? 예. 네, 네.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네. 독일어를 번역을 한 건데 채무명의.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귀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즘은 집행권원이라고 바꿨습니다. 네, 네. 이건 또 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죠.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문이 나오면 나중에 그게 집행문이 붙어서 나옵니다. 신청을 하면. 네. 즉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쉽게 말하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저번 주에 말씀드린 지급명령. 네. 이런 것을 집행 권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아닙니다. 네. 판결문 뒤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붙여줍니다. 네. 그게 집행 권한입니다. 네. 네. 지급명령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지급명령 자체가 집행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압류 전에 집행 권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네. 이제 압류를 설명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내가 이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누구의 돈을 대신 갚아줘서
뭐 이런 경우에 그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죠. 네네. 구상금. 내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대여금을 받을 게 있다. 이런 금전 채권. 네. 이 금전 채권입니다. 네. 금전 채권이 있는데 이 돈 빌려간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할 사람이 아무런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당연히 안 주면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조치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확실한 거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네.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 재산에 압류를 치게 되죠. 네네. 네. 이 압류 치는 절차를 압류 쳐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절차. 네. 이것을 이제 압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강제 집행에 이제 들어가겠죠. 내가 이겨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 들어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법원의 기관들을 통해서 법원이 대신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너 이제 재판에 졌으니까 너의 통장이나 너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함부로 처분하지 마. 네. 못하게 이제 거기에 압류를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압류를 걸어 놓고 이제 뭐 경매를 하든지 네. 아니면 추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빼오든지 네.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에 따라서 돈을 주든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받을 돈을 현실화시킬 때 네. 현실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압류다. 압류다. 재판 끝나고 나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자면 예. 제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네.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집행 권원이라는 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집행문이 붙어 있는 판결문을 갖고 네. 압류를 하실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 재판 끝나고. 끝나고. 지금은 제가 압류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압류는 뭐냐?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다. 네네. 그래서 판결에서 내가 소송 걸어서 이겼다. 네네.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서 네네. 그 사람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치는 겁니다. 네. 이게 압류. 알겠습니다. 압류 다음에는 뭐 경매로 들어가거나 직접 네. 수심을 할 수 있거나 네.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죠. 네. 이게 압류. 네. 그분이 금액을 전부 변제를 하거나 그러면 압류를 자연스럽게 해제해 압류 줄 수도 풀어줘야죠 이제 그때. 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압류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네네. 선생님? 일단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압류라는 의미를 아셨을 거예요. 네. 내가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현금화시키는 첫 번째 단추다. 네. 그게 압류다. 네네. 압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 권원이 있어야, 즉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근데 가압류는요.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소송을 걸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송 걸려는 걸 알고 그 사람 재산을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구한테 팔아버리거나. 네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가 소송에서 이긴들 소용이 없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소송 중에 중에 압류를 치는 것을 가압류라고 가압류. 합니다. 네. 원칙적 압류는 뭐냐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요.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압류처럼 이렇게 잡아놓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가압류라 한다. 임시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을 못 쓰게. 네. 알겠습니다. 예. 가압류는 그래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뭔가 어떤 권리라든가 또 의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는 이제 가압류를 쳐놓는 이유가 내가 소송에 이겼더라도 내가 소송에서 이기는 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법원에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법원에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소송에 이겼으면은 당연히 압류 치는 건 당연한데 네. 제가 소송을 걸기 전에 법원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장에 가압류 들어오면 심리적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럼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판사님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압류 안 받아줍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소명을 해서 그게 일리가 있고
아니면 체형증이 정확히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판사님께서 받아주죠. 음. 받아주는데 그게 또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에는 담보를 공탁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예, 네네. 그런 얘기를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네. 자, 가압류 시에는 공탁이라든가 어떠한 법적 그 안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편에서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가압류가 대부분 이제 받아주시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계속 어쩌다 한번 보면 가압류가 빠꾸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계속 보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네. 네가 그러면 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거 하나. 네네. 네가 이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봐라. 네. 언제 돈을 어떻게 빌려줬고 이걸 제대로 얘기해보든지. 손해배상이라면 그 손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네. 이걸 정확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셨어. 네. 돈 받을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를 쳐야 되냐? 그것까지 소명을 해야 돼. 그렇죠. 이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뭐 염려가 없거나 그렇다고 뭐 판결에서 이기면 충분히 돈을 확보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네. 경우라면 굳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두 가지를 필요성. 그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그걸 소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볼 때도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법무사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 이분들한테 가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가압류를 해야지 잘못했다가 가압류에서 빠꾸를 맞으면 본 안에서도 약간 불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이 사람 가압류도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런 걸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가압류의 종류도 있습니까, 그럼? 가압류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 때문에 뭐 채권 가압류, 예금 통장에 가압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거, 네네. 뭐 이거 그 정도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종류가 있으나 네. 우리 그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를 이제 우리가 공탁을 하고 이제 다 소명을 하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판사님이 그걸 다 일일이 소명한 자료를 분석해서 분석하시죠. 네네. 이 가압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네네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가압류를 하라는 이제 결정을 내려주죠. 해줍니까? 네, 결정문이 나옵니다. 네. 결정문이 나와서 뭐 제 3채무자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 뭐 채무자한테도 가고 채권자한테 줍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가압류 기간 중에 이 사람이 몰래 부동산 같은 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매매 거래 성세가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네.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전에 또 가압류 칠 걸 예상해서 파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압류 치기 전에 미리 이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유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압박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가압류에서 더 중요한 게 기습성이 있어요. 기습. 이걸 기습적으로 쳐야지. 가압류 칠 거를 예상을 하면 그 전에 또 손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가압류 보내는 일은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예 가압류를 먼저 치죠. 네. 알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치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자, 이 법이라는 게 참 알고 보면 알수록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네네. 제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가압류를 친다는 걸 알면 돈을 빼갈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쳐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할 때 예. 이제 공탁을 아까 이제 가압류하시는 분이 예, 건다고 예.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외에 뭐 담보 같은 것도 예, 그걸 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채권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예금에 이제 우리가 가압류하는 거랑 네네. 이제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누구 통장에 이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1억이에요.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칩니다. 네. 그러면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 1억 원을 못 빼가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장하는 이 채권이 진짜야 가짜야 이건 본안에서 다 터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을 딱 잡아주면 네네. 이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네. 만약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내가 지금 이 돈을 써서 어떻게 융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묶여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법원은 현금 공탁을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1억에 남의 통장에 내가 1억 원의 가압류를 할 때 네. 법원은 뭐라고 한다? 20%를 현금 공탁하라고 합니다. 아, 20%의 네. 현금 공탁. 네, 예. 2천만 네. 원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2천만 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소명을 잘하거나 제 말에 신빙성이 있으면 10%는 현금 공탁하고 네네. 나머지 10%는 이제 신용보증 가서 네. 보증서를 끌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네. 확실하다면 네. 1,000만 원 정도 있고 보증보험 끊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압류를 칠 수 네.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보증보험도 가능하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옵니다. 네, 네. 담보가 제공 명령이 먼저 내려와요. 먼저 내려오고 그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현금 공탁하고 네. 나머지 또 보증보험 끊고 보증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결정문이 내립니다.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채권의 이제 압류에 대한 얘기를, 가압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부동산의 경우에도 담보는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은 예금에 가압류를 하든 네. 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든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는데 이제 부동산 가압류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담보에 있어서 왜냐하면 현금은 바로바로 빼갈 수 있잖아요. 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부동산은 성격상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 소송 동안에 막 팔아먹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쉽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때 이제 부동산에 가압류할 때는 현금 공탁 얘기가 잘 안 나오고요. 네, 네. 이제 이때는 그냥 보증보험 끊어와 이렇게. 그래서 네. 보증보험 몇만 원 주고 이제 보증보험 끊어가면 뭐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쳐주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신 가압류 또 압류 네.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념과 뭐 기타 자세한 사항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아까는 이제 개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네. 압류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거꾸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더 이제 명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제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돈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걸 소송 중에 이 통장에서 돈을 빼갈 것 같아. 이랬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가압류를 해야 된다. 1억이다. 그러면 담보제 20%를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네. 공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금 공탁은 10%, 나머진 보증보험. 이렇게 네. 해서 1,000만 원 10%만 있으면 네, 네, 예, 공탁을 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압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한다. 네, 부동산에도 다 가압류 칠 수 있다. 네, 그때는 그냥 보증보험 보증보험으로? 몇만 원 주고 끊으면 예, 예.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네, 이겼으면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차 싶어서 가압류를 아예 못 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송 진행했습니다. 믿고 네, 네, 뭐 그 사람 뭐 채무자가 양반이고 뭐 그래서 이제 네. 이겼어요. 예, 이겼으면 이때 하는 건 뭐다? 압류다. 압류 압류는 공탁 같은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네. 법원에서 네 말이 맞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공탁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냥 법원에 수수료 인지 때 몇만 원 내면 그냥 바로바로 압류가 된다. 네. 압류에는 어떻게 한다? 뭐 경매를 하든지 채권을 추심하든지 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예. 압류는 뭐다? 가압류는 잡아놓는 거. 그렇죠. 압류는 집행하는 첫 단추.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명쾌하게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이해가 쉽게 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자, 오늘도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네. 시간에는 그럼 어떤 얘기 또 해주실 네,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가압류가 뭐냐, 그다음에 가처분이 뭐냐 네. 들어는 보셨는데 네. 가압류는 뭐고 또 가처분은 뭐야? 네네. 요런 거에 대해서 예, 조금 알기 쉽게 네.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가압류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네. 물론 이제 꼭 들으셔야 되겠네요. 예. 다음에 또 가압류 가처분 비교할 때는 또 뭐 요약 설명을 드릴게요. 네, 드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가처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